한국시 읽기는 한국시 195번은 비세계인데요. 이 변선호 시인의 시집 비세계, 이게 이제 이 시집을 이 시집에서 11편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선호 시집의 비세계가, 시집 비세계가 약간 이게 순서가 첫 시집인데, 변선호 시집의 첫 시집 비세계가 체제가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전개됩니다. 그래서 읽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크게 말하면 비세계, 폭탄 마니아, 비세계 폭탄 마니아, 그다음에 제정신 세계, 대강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런 흐름인데, 이런 흐름인데 문제는 비세계라는 같은 세계가, 그러니까 비세계 제목 이 같은 제목의 시가 10편 정도, 10편이 넘어요. 시가 10여 편이고, 제정신 세계도 거의 10여 편, 7, 8편인데, 기억이 세질 않았는데, 10여 편에 가깝고, 이 배치가 내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사고의 전개, 자연스러운 사고의 전개라고 그럴까? 자연스러운 사고의 전개를 따라 독자에게 리더 프렌들리라고 그랬죠. 따라 독자에게 친절하게 이게 배치되어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세계가 나왔다, 제정신 세계가 나왔다, 비세계가 다시 나왔다가 뭐 폭탄 마녀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독자들, 그러니까 이 시집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 어, 11편의 시를 골라서, 많지만 이게 많아요, 시가. 근데 일부러 11편의 시, 11편의 시, 다소 많은 11편의 시를 선정하여 변선우 시인 변선우 시인이 제공하지 않은 변선우 시인의 시세계, 예, 변선우 시인의 시세계의 얼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변선우 시인이, 왜냐하면 왜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냐면, 왜냐하면 시인도 안 해놓은 체계를 내가 만드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시인은 그냥 막 섞어서 보여줬는데,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지만 이제 그 시인의 의도고, 그 의도는 내가 뭔지 그거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선 첫 번째 할 일이 이 변선우 시인의 이 시세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변선우 시인의 이 시세계가 지금 한국 문학사는 물론 세계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이 혼란을 그대로 남겨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시 세계도 문제지만 다른 시인들이나 문학 지망생들이 잘 알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져서, 전선우 시인이 아마도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배치한 시의 세계를 이해에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다시 정리하여 소개하려고 11편의 시를 순서대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내 순서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만든 순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메뉴에 있는 비세계는 이 비세계라는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 비세 요 뒤에 보면 페이지가 있죠. 110쪽. 110쪽에 있는 비세계라는 거죠. 비세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비세계가 그럼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개가 하나 생각해 볼 게 두 개인데 첫째는 세계라는 단어, 세계라는 단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계라는 단어예요. 그 세계라는 단어는 세계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계라는 단어는 한자말로 이렇게 되죠. 이거를 사전을 찾아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지구상의 사전이에요. 나라 또는 인류 전체. 왜 내가 세계란 말을 생각을 집중을 했냐면 세계란 말 말고 또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자주 쓰는 말 중에 세상이란 말이 있어요. 세상. 그죠? 세상과 세계는 어떻게 다를까? 왜 세계란 말을 굳이 썼을까? 그게 첫 번째 궁금한 점이었어요. 세상. 세상은요, 한자말로 요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세계의 위 그런 뜻이죠. 세계의 위. 그죠? 상은 위니까. 그런 뜻이고 요걸 한자말로 뭐라고 썼냐면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 일컫는 이르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란 말을 안 쓰고 세계란 말을 쓴 이유는 세상이란 말 대신에 세계란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요거를 먼저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그 세상은 지금 진짜 사는 세상이잖아요. 진짜 사는 곳이잖아. 생활이죠. 생활의 그 세계는 말하자면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아직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세계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또는 아직 확실하게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런 말 이게 내가 이 변선우 시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현재의 인류의 상태가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 전환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직 새로운 세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세계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세계를 먼저 그러니까 탈근대 세계를 먼저 어떨 것인지 음, 그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그지? 그런 다음에 그 속에서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궁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과 세계는 그래서 구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세상과 세계 구별을 일부러 한번 한 거예요. 응? 그죠? 그래서 세상과 세계를 구별해서 비세계라고 쓴 거예요. 요 비세계란 그러면 이제 세계란 말은 해결이 됐죠. 세계란 말은 세상이란 단어하고 구별되게 쓴 거고 일부러 구별되게 썼는데 그 이유는 아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 찾지 못하겠고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탈근대 세계가 어떨 것인지 먼저 어떨 것인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때 세계란 단어를 쓴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세상이란 비세계란 말을 왜 썼을까? 그거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비세계는 내가 아까 탈근대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탈근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탈근대라는 단어가 포스트 모던이죠. 포스트 모던이에요. 이 포스트 모던 내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근대 세상이 그 근대 지금까지 우리가 르네상스 이후 지금까지의 세계를 그 근대 지금까지 세계까지의 세계인 근대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 이제 끝나가고 있으며 어, 또 이미 탈근대 세계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
와 있는 상황이라고. 이게 내 역사 의식이에요. 내 역사 의식이 그렇단 말이죠. 응? 내가 히스토리컬 컨시어스니스가 이렇다고 본단 말이죠. 이거는 이 역사 의식이란 말은 T.S. 엘리엇이 쓴 말이에요. T.S. 엘리엇이 뭐라고 말했냐면 엘리엇이 뭐라고 말했냐면 35 이후 시인이 되려면 계속해서 역사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감각으로 쓰는 거는 35전에는 감각으로 쓰겠지만 35 넘어서 문학을 하려면 할 수 없이 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역사가 지금 어떤 상황이어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안다는 거죠. 왜 이렇게 T.S. 엘리엇이 얘기했냐면 T.S. 엘리엇은 모더니즘의 대표 시인이고 모더니즘은 뭐예요? 탈근대성, 탈근대성의 도래를 미리, 그지? 선구적으로 응? 예감한. 그러니까 아직 탈근대가 올 때가 안 됐는데 탈근대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죠? 그걸 예감한 시인, 이 탈근대 시인이 바로 대표 시인의 그 T.S. 엘리엇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탈근대라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근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역사 의식을 T.S. eliot이 갖고 있어서 탈근대라는 단어를 썼다고. T.S. eliot은 탈근대를 안 썼어요. 탈근대라는 단어는 아주 최근에 얼마 안 된, 몇 년 안 된, 그 대중화가 된 건 몇 년 안 된 시대에 기껏해야 대중화된 건 1960년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몇 년 안 됐죠. 역사적으로 보면 해로 보면 한 50년 됐지만 T.S. eliot의 모더니즘은 1920년이죠. 1890년에서 1920년에 모더니즘 시대고 티스의 대표작인 항무지는 1920년에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100년 전에 이미 탈근대 시대를 예감하고 있던 사람이고 그 탈근대 시대의 예감을 지금 우리가 어, 아직까지도 우리도 잘 파악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왜 이 탈근대를 얘기했냐면 비세계라는 단어는 어,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비세계는요, 포스트 월드라고 말하기 좀 곤란해요. 그건 탈세계라고 말할 수 있죠. 탈세계. 탈세계는 세계, 지금 있는 세계, 포스트 월드죠. 지금 있는 이 세계, 그러니까 포스트 디스 월드죠. 지금 세계의 다음 세계라는 뜻이 탈세계인데 이거는 이거와 달라요. 그지? 다른 용어란 말이야. 틀림없이 뭐가 다르단 말이죠.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비세계는요, 세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비세계 그런 뜻은 비가 뭐냐면 아니란 뜻이에요. 여기서 아니라는 거 요거예요, 요거. 비, 아닐 비. 아니다. 그지? 요게 비세계예요. 그러니까 아닌 세계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탈세계는 지금 세계를 벗어나는 용어인데 지금 세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비세계는 지금 세계가 아닌 세계란 말이에요. 지금 이건 뭘 뜻하냐면요. 이건 뭘 뜻하냐면 지금 세계를 벗어나는 지금 세계와 관계 없어지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세계죠. 그러니까 이건 탈근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비근대예요. 그죠? 이걸 비근대로 해보면 비근대랑 비교할 수 있는데 비근대는 무슨 뜻이냐면 비는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비.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가 아닌 세계지. 이건 즉 무슨 뜻이에요? 이건 뭘 뜻하냐면 탈근대 다음 세계예요. 탈근대라는 거는 근대를 벗어나는 그지? 근대를 벗어나려는 어, 시대가 탈근대라면 탈근대보다 더 뒤의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 세계라. 그죠? 그러니까 비세계라는 말은요, 탈근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탈근대가 아니라 비근대라 그러면 근대가 아닌 세계랑 마찬가지로 비세계라는 건 탈세계하고 다른 용어란 말이죠. 탈세계는 지금 세상을 벗어나려는 탈근대와는 다른 용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비세계는 새로운 세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변선호 시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보통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통 기껏해야 지금 살고 있는 불편한다면 지금 살고 사는 세상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게 거의 전부일 그런 그게 능력의 전부죠. 지금 세상을 벗어나려 노력하는 게 그죠? 그 노력하는 게 거의 전부인. 그래서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가 뭐예요? 유토피아는 안 온다 있죠. 등 공포 영화가 번창하는. 그러니까 그 상상력을 불리해도 결국 공포 정도로, 그지? 병창하는 게 최상의 노력인데, 그죠? 그게 이제 최상의 노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 근데 비세계라는 단어를 쓰므로써 비세계라는 변선우 시인의 일종의 선언이죠. 선언은 지금 세상과 전혀 무관한 새로운 세상을 시적 상상력으로 힘으로 창조해서 보여주겠다. 응? 응, 말이 된다. 그죠? 굉장한 용기 있는 발언이에요. 비세계라는 발언 자체가요. 응? 그래서 대단히 놀랍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시적 상상력으로 요새 요거 좀 더 설명을 해볼까? 요거를 조금 전에 요 얘기를 요걸 좀 생각해보면요. 요새 그 AI가 나오잖아요. 그죠? AI의 공포, AI의 공포가 있죠, 요새? AI의 공포로,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선다. 그지? 인간의 지능을 설이라는 이야기가 난무하는데, 이거랑 비교해보면 하는데, 변선호 시인이 AI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려는 음, 계획을 발표한 계획이라고 말씀,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AI 때문에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현선우 시인의 주장은 그것까지 그거 정도 갖고 얘기 안 된다는 거죠.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전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울 게 많고 뭔가 얻을 게 많은 그런 시세계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선정한 이 110쪽 뒤쪽이죠. 뒤쪽에 이 비세계 여기는 나는 이게 이 시집의 서시로 보여요. 시집의 서시로 나는 이게 시집에 출발하는 시집의 서시 이 시집의 서시라고 여겨져서 내가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맨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시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나는 변준호 시인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어? 이게 윤동주 서시가 있죠. 그런 것처럼 서시가 바로 이 비세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선우 시인의 시인의 세계를 들어가는 입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읽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창을 사회에 두고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네. 나는 내부에 앉아 창가에 앉아 시를 쓰네. 외부에는 물이 범람하고 있네. 물은 창에 부딪히기도 하여 나 이따금 놀라고 있네. 수박이 떠내려가네. 은혜가 떠내려가는 줄 착각했으므로 감각은 감각을 교란하는 거네. 봉인된 냉장고가 떠내려가네. 내장을 쏟으며 돼지도 가네. 나는 벼락처럼 의자를 생각하네. 생각하니 이미 의자에 앉아 있네. 쓰다 말고 하다 말고 콧물을 훑으며 외부에 집중을 하네. 상어가 박달나무 한 도막을 물고 가네. 꺼지지 않는 촛불이 흘러가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서로를 껴입고 표표히 떠내려가고 계시네. 응시를 지속하면 쥐고 있는 쓰다만 하얀 종이가 차오르네. 쓰다만 하얀 종이는 검정 종이처럼 범람을 하고 나는 거기 실려 두둥실 부상하기 시작하네. 나 한 손에 등나무꽃을 한 손에 은방울꽃을 쥐고 있네. 어느새 흔들며 떠내려가네.
음, 이 시가 변선우 시인의 시의 서시라고 여겨진 거는 이 창을 사이에 두고 내가 앉아 있는, 그러니까 이제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네 그랬죠. 나는 내부가 있네. 이건 뭐예요? 이 조금 전에 말한 비세계를 보면 이거는 세계죠, 그죠? 이거는 세계예요. 권순우 씨의 말에 의하면 그 자기는 세계에 있는 거죠. 아직은 세계에 있는데 그 세계에 있는 거고 그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뭘 보냐면 세계가 있고 창이 있으니까 그죠? 자기가 창에 앉아 있으니까 뭐가 보이냐면 비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는 세계 속에서 아직 현실의 세계 속에서 비세계를 본 시예요. 그래서 이 시가 왜 내가 이런 내가 시를 왜 쓰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첫 시집이죠. 그러니까 변선우 시인이 자기의 시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세계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변선우 시인의 시세계는 변선우 시인의 시세계는 내부, 이게 세계와 비세계 사이의 창, 그지?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창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창에 그 창가, 창에, 그지? 그러니까 전선의 시의 시세계를 정의하자면 위치를 변선의 시세계의 위상을 설명하자면 시세계의 위상을 설명하자면 세계와 비세계의 창가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을 사이에 두고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부에 앉아. 그러니까 아직 내부에 있는 거죠. 그 시작하는 지점이니까, 그지? 아직 내부에 앉아. 그렇지만 아직 내부에 앉아 있지만 뭐 하고 있어요? 외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 앉아서 내부에 아직 내부에 앉아 있고 그 내부에 앉아서 그게 앉은 게 내부에 앉았지만 내부에 앉아 그랬지만 사실은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창가에 앉아 있는 거죠. 창가에 앉아 시를 쓰네. 이제 말이 되죠. 창가에 앉아 시를 쓰네. 이게 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연료 대기를 줄줄이 한 이유가 뭐냐면 음. 그 바로 이 창가에 앉아 시를 쓰는 그러니까 세계와 비세계 사이에 창가에 앉아 있는 요 말은 다시 말하면 변선호 시인은 내가 말한 걸 말하면 근대 세계의 창가에 앉아 탈근대 세계 창가의 창가에 앉으죠, 그죠? 탈근대 세계의 근대 세계 속에 있는 그지? 왜 있는 탈근대 세계의 창가에 앉아 무슨 힘으로? 시의 힘으로, 그죠? 시적 상상력 시인이니까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혁신성의 힘으로 창가에 앉아, 그지? 그냥 어떻게 봐? 앉아서 창가에 앉아서 인류의 전혀 새로운 세계, 이 세계를 보고,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보고, 그냥 시인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시로 쓰고, 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나는 내부에 앉아, 그러니까 나 아직 내부에 있는 거죠. 나는 아직 내부에 앉아, 그 다음에 창가에 앉아 시를 쓰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변선우 시인의 시창작론이에요. 그치? 변선우 시인의 시창작론이. 나는 이런 창작론을 갖고 있다. 시창작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창작론을 정의한 게 나는 아직 근대 세계의 내부에 앉아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어, 8근대 세계의 창가에 앉아서 그 새로운 세상, 비세계를 만나보려고 알아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시창작론은 시창작론이 꼭 필요해요. 어떤 사람한테 필요하냐면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왜 시적 상장론이 필요하냐 그러냐면 지금 시대의 시인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 지금 시대에 지금 시대의 시인의 부류. 부류는 첫 번째 서정시를 볼 수 있어요. 서정시는 근대 서정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 서정시인데 낭만주의적인 서정시죠. 그러니까 근대주의예요.
그지? 근대주의 서정시인데 이거는 사실은 근대시의 서정시라고 그러지만 이건 뭐까지 포함하냐면 어, 전근대적인 음, 시조. 이거 따로 볼 수도 있어요. 서정시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요거 하나 있고 조금 더 구별하자면 시조, 그지? 전근대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시조, 그지?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통적인 거니까, 그지? 그다음에 서정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시창작법이 창작용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존의 시창작법이죠. 시조는 이것도 둘 다 기존의 시창작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기존의 이 전통적인, 예?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관습적인 창작 법을 따르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 아니고 이제 완전히 근데 서정시를 그대로 못하겠으면 근데 이게 못하는 경우 많죠.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서정시가 왜 흥미를 잃었냐면 하나만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 맨날 예르는데 줄리엣은 어떻게 해요? 응? 발코니 사랑의 고백으로 그걸 믿고 응? 100% 신뢰하고 자살하 죽어도 괜찮은 죽음의 이름이 예? 이런 정도의 자기의 그 기존의 그 세계관을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서정시를 써도 되는데 요새 잘 그렇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모더니즘, 그러니까 현대시라고 그러죠. 모더니즘의 시 계열, 우리나라는 현대시라고 그러는데 모더니즘의 시 계열들은 어쩔 수 없이 이후에는 창작론을 나름대로, 그지? 각자의 창작론, 시인 각자의 창작론이 요구돼요. 왜냐하면 이건 왜냐하면 음, 팔근대 시대 드로우의 전환기, 음, 전환기죠. 탈근대로의 전환기에서, 그지? 새로운 창작법이 지금 모색되는 중이므로, 그지? 그래서 지금 시대의 시인들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엘리엇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35세가 왜 나왔냐면요. 35세까지는 어때요? 약간 낭만적일 수 있어요. 그지? 그래서 35세 낭만적인 사랑의 힘만 믿기에는 현실 감각이 커진. 그래서 35세 이후에는 사랑만 갖고 못 살잖아요. 그지? 그래서 사랑만 갖고 즉 다시 말 어렵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사랑만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35세 이후에는 그지? 이 근대적인 이데올로기가 100% 어, 신뢰할 수 없음을 잘 아니까 탈근대로의 역사적 전환을 의식하고 의식하며 써야 하니까 뭐가 필요해? 써야 하니까 역사의식이 필요하다고 꼭 필요한 거죠. 하다고 엘리엇이 말했던 것이고, 응? 그게 이제 그걸 우리 지금 그걸 다시 설명하면 각자의 창작론이 예,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좋은 시들은 소위 좋은 시들에게는 언제나 창작론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시를 볼 때 내가 주로 어떤 시를 좋은 시로 보냐면 새로운 시를 보고 얘기하냐면 창작력이 들어있는가를 먼저 봐요. 그게 없이 아메리카노 쓴 것 같으면 좀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근데 이제 말하면 그 시인이 정확하게 창작론을 말을 안 했더라도 내가 그 시를 창작론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안에서 분석해내서 찾을 수 이건 창작력이 여기 있다고 여기 보이는 거죠. 이렇게 찾죠. 이럴 수 있으면 그거를 현대시일 경우 이거 내가 뭐 희전한 악마
서정식을 싫어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땐 다른 방법을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말하면요, 여기서 하나만 더 말하면 뭐가 있냐면 선시가 있어요. 선시. 이거는 한국식이죠. 이제 한용운을 비롯해서 이 선시가 있는데 이게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탈근대적인 세계관을 모색할 때 이게 이제 어, 서구 근대의 이념에 대한 반발이므로 뭘 할 수 있어요? 동양 사상, 신비주의 사상인 선불교의 정신에 의존하는 것이 한국 시인에게는 자연스러운 음, 경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있으므로 이제 점점 더 중요한 어, 뭐가 분야가 부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되어 가고 있다. 그게 내 판단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선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이승우 선생하고 지금과 이승우 씨 말년에 지금과 이런 세계관, 이런 변화, 한국시의 미래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데 의한 바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세계 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 시 속에.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이 변혜조 시인은 내부에 앉아 아직 그 근대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창가에 이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고 있어요? 외부를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외부를 응시한 결과, 그죠? 응시한 결과, 그죠? 시인의 시선으로 어떤 시인의 시선이냐면 어, 이 세계를 추구하는, 그죠? 이 세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그죠? 시인의 시선으로 응시한 결과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물난리가 난 경우죠. 이거는 물난리가 날 때, 나 물난리가 날 때 가봤어요. 물난리가 날 때 이런 게 보여요. 외부에 물이 범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외부에 물이 범람하고 있는 게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은 창에 부딪히기도 하여. 무슨 소리냐면 물이 물이 그냥 물이 그냥 물이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관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근대 과학의 특징은 뭐냐면 객관적 거리감이죠. 거리감. 그러니까 근대식으로 근대 지식인들의 어, 그 현실 판단의 가장 중요한 위치 선정, 위치인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근대적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창에 부딪히기도 하여.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어? 물은 창에 부딪힌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외부에 물이 범람하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을 했지만 그 상황이 나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우리가 엉키고 그지? 서로 같이 참여하고 견디게 되는 겪게 되는 그래서 나 이따금 놀라고 있네. 무슨 소리냐면 현실에 그죠? 기존의 사고 체계 에피스테메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인식 체계 인식 체계로 는 파악할 수 없는 사태가 아주 발생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인식체계 기존의 인식체계가 있었는데 보는 사고방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그거로는 파악할 수 없는 사태가 자주 그러니까 갑자기 왜 물이 저 멀리 있어야 되는 그 홍수물이 창가까지 와서 부닥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네. 갑자기 그런 거죠. 그 나 있다고 놀라게 하는 거죠. 근데 수박이 떠내려가는 거는 이게 이제 홍수일 때 보통에 그지? 수박이 떠내려가네. 이거는 홍수 구경을 배는 나도 옛날에 서울에서 홍수가 났다 한강에 넘칠라 그런다 그러면 한강엔 못 가고 가까운 그 지류에 바위에 다리 위에 안전한 다리 위에 올라가서
뭐가 떠내려가는 장면을 보러 일부러 구경 갔거든요. 그러니까 큰 홍수가 서 세상에 모든 게 다 흘려내려 가는 것을 재난을 거리를 두고 구경하니까. 어? 이게 이제 보통의 지금까지의 홍수가 났어. 그러면 이제 가서 구경한단 말이에요. 나도 구경한 적이 있어요. 응? 궁금하잖아. 그래서 가서 구경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가서 봤는데 수박이 떠내려가네.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냐면 창가에 앉아서 이 창가에 앉았는 건 내부에 앉아서 외부 세계가 창을 사이에 두고 그죠? 창을 사이에 두고 어, 내부가 있고 응? 창을 사이에 두고 내부가 있고 그지? 그리고 외부가 있는 그런 세상인데 거기서 나는 내부에 앉아서 창가에 앉아서 시를 쓰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박이 떠내려가는 구경한 얘기지만 이건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하가 떠내려가는 줄 착각했으므로 은하가 떠내려가는 걸 착각했다는 거예요. 수박을 은하로 착각하는 건 좀 너무 심하죠. 그지? 왜 이런 심한 착각을 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약간 다시 뭐야 관찰을 못하네 그지 그러니까 근대 과학의 객관적 관찰 이게 이제 기본인데 연구에 그 힘이 예, 사라진 상태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박을 뭐라고 그래서 수박을 은으로 어, 착각해요 응? 그래요? 그러니까 야 수박을 어떻게 은으로 착각해 그 정도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수박이 은어로 약간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반짝이니까. 은어도 반짝이겠죠? 그러니까 은어는 근데 수박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수박은 이 홍수라는 재난에 수동적으로 쓸려가는 객체일 뿐인 수박을 은어는 뭐냐면 은어는 홍수가 나도 차라리 물이 많아져서 신나는 주체인 그러니까 쓸려가는 거는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건 망가진 거죠. 그 홍수에 쓸려가는 수박은 뭐였어요, 그죠? 먹지도 못하고, 그죠? 그냥 쓰레기죠. 근데 은어는 신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은어로 떠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말에 뭐가 들어있냐면 음, 이 세계 근대의 요새 특히 재난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요새 뭐가 있냐면 요새 이 세계에 요새 재난이 있죠. 왜냐하면 기후 재앙의 사건이 자주 벌어지는 때이므로 그지? 그 재앙이 많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재난 상황에서 어, 때이므로 안 좋은 그지? 안 좋은 기분이 들어야 하는데 은어는 뭐예요? 은어는 내가 이거 신난다는 거죠. 그지? 이런 재난을 한편으로는 환영하며 응? 굳이 잘 활용하겠다는 응? 주체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응, 이미지인 그지? 은어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박이야 뭐가 야 수박 떨어졌지 아깝다 어떤 농부가 망했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데 은어는 좋은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은어가 떠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은 감각을 교란하는 거네. 이거 되게 중요한 선언이 돼버린단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감각은 감각을 하고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썼지만 감각이란 단어가 뭐 여기다 써야 될 것 같아. 감각이란 단어가
두 번 사용되었지만 이 두 개의 감각 중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 세계, 그 근대의 감각이라면, 그지? 그러니까 수박을 보는 응? 객관적 대상, 응? 재난에 기후재앙 등의 상황에 시달리는 객체를 보는 객관적인 시선에서 비롯한 감성이라면 다른 하나는 은호를 보는, 그지? 즉 근대 세계의 재앙, 재난 상황이 필자가 내가 자주 이야기하듯 근대 세계의 다중이기의 난경 상황이 응? 어쩔 수 없으며 살근대 시대의 도래를 예고한다고 말하듯 응? 내가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니까 전혀 다른 감성이 되고 그래서 어, 근대적인 감각과 정서가 아니라 탈근대적인 정동이라고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각이 감각을 교란하는 거네라는 말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 되냐면 그러니까 은호를 보는 감각이 은호를 보는 탈근대 정동이 정동이 응? 정동이 응? 이세계의 것인데 이는 그지? 수박을 보는 근대 감정과 정서를 교란하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는 기본적으로 감성을 뭐라 그럴까? 감성을 메티에르로 는 예술 장르이니까 이 감각의 두 종류는 대단히 중요한 음, 음, 체제입니다. 그지? 체제라고 말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수박을 보는 감각이 근대적인 감각이 아니라 거기서 뭘 보는 거야? 은어를 보는. 그지? 그러니까 수박을 보는 근대적인 감각에서 은어를 보는 할근대 정동을 동시에 보니까. 그지? 감정이죠.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죠. 정서에서 정도 동시에 보니까 교란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지? 모처럼 시인이 어디 앉아 있어요? 음, 내부와 외부의 중간인 창가에 앉아서 시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더 많이 보이겠죠? 이제 봉인된 냉장고가 떠내려가네. 봉인된 냉장고가 떠내려가네.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게 수박이나 그렇게 은어처럼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봉인된 냉장고가 떠내려가네. 내장을 써주며 돼지도 가네. 이거는 판단하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혼란스러움이 교란된 상황인 거예요. 감각의 감성의 교란된 상황에서 어? 벌어지는 현실, 홍수 사태로 인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서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는 걸 진다는 거. 그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돼지를 은어로 깜빡 보고 정신없어. 이게 돼지야 은어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엔 더 어려워요. 봉인된 냉장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게 뭐야? 냉장고 봉인된 건지, 그지? 그 안에 뭐 들었는지, 또 돼지가 내장을 썼으며 돼지가 간다고 그랬단 말이죠. 이건 다 뭘 뜻하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벼락처럼 의자를 생각하네라고 써요. 전환점이죠. 그죠? 나는 벼락처럼 의자를 생각하네. 그러니까 뭔가 시인이 벼락을 맞았어요. 그죠? 벼락을 맞은 게 아니라 생각의 벼락을 맞은 거죠. 그죠? 시인이 생각의 벼락을 맞았어요. 변선우 시인이 생각의 벼락을 맞은 경험이 있어서 뭐가 돼? 제대로 된 시인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벼락을 말한 게 아니라 벼락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벼락을 맞아서 의자를 생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의자가 뭐예요? 위치죠. 어디 있는 위치. 그러니까 벼락 같은 벼락처럼 도노죠. 도노. 도노.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깨달음 있죠. 불교에서 별안간 깨달음. 별안간 깨달음의 경험을 하고 그게 이제 시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시인이 되기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계속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시인을 하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의 역사 의식, 음, 의자 자리, 의자의 자리, 그지? 앉을 의자의 자리. 내가 어디 앉아서 이 시를 써야 되는지 앉은 의자의 자리를 구체적으로 시적 상상력으로 힘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시창작이 구체적으로 음, 진행된다는 거. 응? 그래서 벼락처럼 의자를 생각하는 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하니 이미 의자에 앉아 있네 그랬잖아요. 그지? 응? 생각하니 이미 의자에 앉아 있네. 이 의자, 벼락처럼 의자를 생각하네. 여기 참고 자료 일이 써 있죠. 이거는 이 변선호 시인이 고백을 해놨어요. 이 시집에는 평이 있는 게 아니라 시인의 산문이 있었는데 그 산문이 있어요. 여기 산문이에요. 산문이 제목이 비세계예요. 비세계라는 산문이 있었는데 뒤에 그 비세계에서 그 이 벼락처럼 의자를 생각한 그 경험이 나와요. 여기 뭐라고 쓰냐면 화들짝이다. 화들짝 놀라 일어서면 선생님께서 허 웃으신다. 기왕이면 마음까지 비워보라고 하신다. 나는 다시 스무호흡하고 비우고자 한다. 이번에는 물먹은 나무 토막이 된다. 물먹은 나무 토막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손날로 나를 쪼개신다. 그죠? 손날로 나를 쪼개신다. 이게 뭐예요? 벼락처럼 깨진 거죠. 응? 벼락처럼 깨진 거야. 그러더니 나를 불길 속에 던지신다. 나는 잘 탄다, 잘 타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가 물먹은 나무 토막이었잖아요. 물먹은 나무 토막은 절대로 잘 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잘 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물먹은 나무 토막은 세계의 인식이라면, 이 세계의 인식이라면 선생님한테 손날로 깨진 다음에 나는 잘 탄다, 나는 잘 들어간다는 거는 어, 창가에서 외부를 어, 비세계의 길을 찾기 시작한다. 그죠? 새로운 인식, 그죠? 그래서 새로운 인식, 그죠? 새로운 인식의 세계를 찾은 거예요. 손날로 깨지면서 그러니까 깨침이죠. 불교식 깨침이 있었던 거예요. 응? 불교식 깨침이 있어서 타들어가는 이게 타들어간다는 무슨 소리냐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는 자꾸 변한다 그랬잖아요. 이 자세는 자꾸 변한다가 뭐예요? 의자 얘기죠. 그죠? 의자. 의자의 위치 조정처럼. 음. 그게 이제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의자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왜 의자가 왜 나왔냐면 자세는 자주 변한다. 요것 때문에.
왜 자세가 자꾸 변해요? 나무를 가서 태워 보시면 나무 타는 거 불구경 해봤어요? 불멍? 불멍을 하다 보면 그 나무가 이렇게 타면서 뒤틀리면서 바뀌어요. 그죠? 음. 이때 미티 주종은 내 생각에는 전위예요. 디스로케이션 한다는 많이 써요. 또 디스로케이션. 뭐 전이 된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자기 위치가 자리 잡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자리 잡은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그 다른 세상으로 그죠? 음, 자리 잡은 위치가 로케이션인데 로케이션이라면 음? 그 위치가 바, 바뀌어 디스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 자리에 못 있고 디스가 돼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지? 왜 그렇게 되냐면 타닥타닥 타면서 나의 사이사이에 불이 개입한단 말이죠. 어? 불이 개입해서 내가 타면서 바뀌는 거죠. 중요한 말은 요거예요. 나는 나와 본격적으로 갈라선다. 이건 선생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의 자극으로 바뀌기 시작했지만, 음? 변선우 시인이 자체의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찾기 시작하니까, 응? 그러니까 나는 나와 본격적으로 갈라진다. 그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나는 나와 본격적으로 갈라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변한, 그지? 그러니까 비세계를 찾는 응? 탈근대 시대, 근대 시대의 사라짐을 인식하고 탈근대 시대의 노래를 알게 되면서 어, 찾는 나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이 되려는 나는 뭐예요? 기존에 나와, 그지? 근대의 인식 체계를 고수하던 근대에 나와 갈라지는 거죠. 불타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죠? 근데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유연해지다, 꼬불거리다, 될 대로 되고 있다. 그지? 될 대로 되라. 어, 캐세라세라죠. 어? 캐세라세라, 맘대로. 어? 맘대로 캐세라세라. 그런 노래 있죠. 어? 맘대로 살기 시작하고 있다. 즉, 기존의 관습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긴 아직 사는 거 잘 모르겠지만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다. 어? 그런 선언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변선우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의 평대시 서 있는 산문의 부분인 앞부 중간 부분인데요. 이 선생님이 누군가가 찾을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현대 시작법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그 제목의 각주에 선생님의 저서와의 이름만 같은 필자의 시작법이다라고 썼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이승우 선생이죠. 이승우 선생. 이승우 시인의 그 책이 현대 시작법에 영향을 많이 줬죠. 여러 사람들을. 그러니까 직접 제자인지 아니면 현대 시작법을 보고 배운 제자인지는 모르지만 이승우 선생님을 나는 이승우 선생님의 제자야라고 생각하고 쓰는 분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서 보면 아까 말한 나는 벼락처럼 의자에 생각하니 이미 의자에 앉아 있네. 짐작이 되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쓰다 말고야. 쓰다 말고. 그지? 쓰다 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쓰던 길들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하다 말고 이건 살다 말고죠. 시를 쓰다 말고 할다 말고 콧물을 훑으며 외부에 집중을 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현실 세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부의 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내부의 이 세계에서 쓰기 시작했었어요. 내부의 이 세계에서 쓰다 말고 또 이 세계에서 살다 말고 그죠? 하다 말고 뭔가 이것저것 하다 말고 콧물을 틔며 콧물을 붓는 거 되게 중요한 여기서 음, 변선우 시인의 중요한 행위인데요. 이 중요한 행위는 몸을 가진 행위죠. 요거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외부에 집중을 한 결과물이 뒤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상어가 박달나무 한 토막을 물고 가네. 꺼지지 않는 촛불이 흘러가네.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어가 박달나무 한 토막을 물고 가네. 꺼지지 않는 촛불이 흘러가네. 이건 뭐냐면 어떤 모습이에요? 선시, 선시풍으로. 그지? 선시. 없어요. 한자말로 없지, 여기. 그러니까 선, 불교의 선 있죠? 그지? 선시. 아까 내가 말한 한용운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선시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예, 선시풍으로 쓰기 시작하는데, 시작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뭘 뜻하냐면 자기의 시세계가 아까 내가 이승우 시인하고 이승우 시인하고 합의봤다고 뭐 어쩌고 합의했다 아니 동의했다고 내가 이승우 시인의 말에 또는 같이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밝은대 시대의 체계를 인식 체계를 시적 상상력으로 구축하려 하는데 한국 시인의 경우 선시가 아주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는데 그죠? 왜냐하면 그 근대라는 것이 근대라는 것이 이 탈근대라는 것이 근대가 어, 서구의 산물이라면 그것을 벗어나는 길 중 하나가 동양적 영성사상 일진데 그지? 그러니까 천시가 아주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좋은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어가 박달나무 한 토막을 물고 가네 꺼지지 않는 촛불이 흘러가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는 스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님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시는 아닌 것이 왜냐하면 출가 출가라는 건 신이 출가한다고 그러죠. 출가 즉 부모와 인연을 끊는 결심을 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아버지 얘기가 심심해서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사려 있게 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머니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스님한테는 어머니 아버지가 보일 리가 없죠. 그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선신은 아니고 내가 선신할 때 동양적으로만 얘기했지만 영성사상 비슷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어머니의 방문 마리아지 어, 성모 마리아의 방문에 음, 나를 믿는 자는 이다고 예수가 말했대. 그죠? 영성사상의 경우에는 같은 마음 자세인데 선시뿐만 아니라 똑같은 거죠.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출가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서로를 껴입고 표표 떠나려고 하시네. 그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출가하는 그 선시를 쓰겠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선시의 전략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동양 사상이니까 쓰는 거지. 나도 지금 그러니까 선시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스님이 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는 거예요. 그건 관계없고 지금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한 사상이라는 거죠. 그것도 나랑 말하자면 나랑 뭐라 그럴까 스타일이 맞아요. 응시를 지속하면 드디어 응시가 나왔죠. 응시가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응시의 시예요. 어떤 응시의 시냐면 이 세계에서 그지? 이 세계 근대의 차원에서 어? 그 창가라는
경계선에서 시적 상상력의 그 힘으로 어? 이 세계 밝은데 세계의 어,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그러니까 응시죠, 그죠? 그래서 응시란 단어가 요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창가에 앉아서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계속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시인의 경험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야 돼요. 지금 시대는 이렇게 안 하면 근데 이게 여기다 하나 쓰면 혹시 독자들 위해서 쓰면 이런 자세는 지금 시대의 필수인데 왜냐하면 음, 행복과 성공을 원하지만 이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지? 어떻게 돼요? 없으며 응? 새롭게 노래하는 짧은데 세상에서 진짜 성공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그지? 이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는 새로운 영성사상 선불교든 새로운 영성사상의 도움을 받아 그지? 새로운 영성사상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질 새로운 감성 밝은데 정동의 차원에서 어, 그지?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그러므로 지금 이 어려운 음, 변선우 시인의 시세계 분석이 소수의 시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어, 이 세계, 응? 새로운 세계의 공동체 주민들을 위한 기본 형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지? 그래서 이런 공부가 진짜 행복과 진짜 성공의 거의 유일한 비결이라고 판단,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시인만 보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응시가에서 무지 중요해요. 근데 응시를 쥐고 뒤에 있는 말, 쥐고 있는 쓰다만 하얀 종이가 차오르네. 그러니까 쥐고 있는 쓰다만. 그러니까 지금 쥐고 있어요. 종이에다 쓰죠. 그 시인은 종이에다 쓰잖아요. 근데 쥐고 있는데 아직 쓰다 말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차오른단 말이지. 이 차오르는 게 뭐냐? 몰라요. 뭐가 차오르는지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 콧물을 훑으며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차오르는지, 그지? 어, 변선우 시인의 약속처럼 차오를 것인지, 응? 이 시인의 여정을 쫓아가야 할 것인지, 심은. 뭐가 차오를지, 어떻게 차오를지, 그지? 그건 몰라요. 그냥 변선우 시인이 여기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지? 응? 어떻게, 그지? 지가 약속처럼 뭐가, 어떻게, 언제 차오를 것인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쓰다만 하얀 종이는 이 하얀 종이에서 어쨌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도 하얀 종이죠. 검정 종이처럼 범람을 한다는 거예요. 파란 종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나는 거기에 실려 두둥실 부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떠오르는 거예요. 천사처럼. 응? 이거 어느 정도 맺죠? 의미가 맞아요. 왜냐하면 근데 정동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선불교 등 새로운 영성 사상의 과 연계됨으로써
근대 감정과 정서의 차원을 교란하며 벗어나니까 영성사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차원에서 천사의 차원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두둥실 부상하기 시작하냐라고 말하는 게 묘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다만 하얀 종이가 어떻게 검은 종이가 될지 모르고 그게 범람할 정도로 많아진다는 거죠. 이때의 범람은 근데 이 세계에서의 홍수 같은 범람이 아니라 신의 은총과 은혜와 은총 같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응? 다른 종류. 그래서 검은 종이가 나쁘다고 그러지. 치다가 좋고 검다가 나쁘다 그러죠. 그거는 근대적인 사고 방식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검은 종이가 나쁜지 좋은지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흰 종이처럼 아니고 반대가 다른 종이라는 거죠. 어쨌든 범람을 할 건데 그 범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앞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 실려 두둥실 부상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언제 부상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는 한 손에는 등나물꽃을 다른 한 손에는 은방울꽃을 쥐고 그러니까 등나무꽃은 모르겠는데 은방울꽃 사진 찾아보세요. 이쁜 꽃이에요. 이 은방울꽃은요, 이 시인의 시색에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뀐 시세상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새 흔들며 떠밀려 가네. 그러니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나는 새로운 세상에 변선호 시인은 음, 반자의적으로 음, 시인이 되어 시를 계속 쓰지 않을 수 없는데. 응? 이게 릴케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무처럼 자라라고 했듯이 응? 어느새 흔들며 떠밀려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운명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운명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의지로 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시인이 된 거죠. 그다음 떠밀려 가는 뒤에 뭐가 없어요? 마침표가 없죠. 음. 마침표를 잘 찍었는데 여기서 마침표 없음. 왜 없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부터 계속 왜 계속되면 계속 이어질 이야기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뜻이에요. 마침표가 없어요. 어느새 떠밀려 가네. 그리고 끝이. 그죠? 계속 이어질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변선우 시인의 서시라고 볼 수, 시세계 시집 비세계의 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등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비세계. 창을 사이에 두고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네. 나는 내부에 앉아 창가에 앉아 시를 쓰네. 외부에는 물이 범람하고 있네. 물은 창에 부딪히기도 하여 나 이따금 놀라고 있네. 수박이 떠내려가네. 은어가 떠내려가는 줄 착각했으므로 감각은 감각을 교란하는 거네. 봉인된 냉장고가 떠내려가네. 내장을 쏟으며 돼지도 가네. 나는 벼락처럼 의자를 생각하네. 생각하니 이미 의자에 앉아 있네. 쓰다 말고 하다 말고 콧물을 훑으며 외부에 집중을 하네. 상어가 박달나무 한 더막을 물고 가네. 꺼지지 않는 촛불이 흘러가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서로를 껴입고 표표히 떠내려 가시고 있네. 응시를 지속하면 쥐고 있는 쓰다만 하얀 종이가 차오르네. 쓰다만 하얀 종이는 검정 종이처럼 범람을 하고 나는 거기 실려 두둥실 부상하기 시작하네. 나 한 손에 등나무 꽃을 한 손에 은방울 꽃을 쥐고 있네. 어느새 흔들며 떠밀려 가네.